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수학계에 아주 큰 경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우리 허준희 교수가 수상했고요. 그리고 국제수학연맹이라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수학을 가장 잘하는 이 최상위 그룹에 속하게 된 게 바로 지난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네. 이처럼 우리나라는 수학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됐는데 국민 대다수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죠. 그래서 오늘 수학에 대한 말씀 좀 듣기 위해서 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 금종애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몸담고 계신 고등과학원부터가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관입니까? 네, 고등과학원은 그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있었던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1996년에 만들어진 수학, 물리 등 이론 기초 과학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때 뭐 IMF 때 만들어져서 굉장히 어려웠긴 하지만 예.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기관을 만들었고 사실은 우리나라 수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는 무슨 뭐 학부생, 석사과정 학생이 있는 학교가 아니죠? 없습니다. 저희는 박사 받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통 한 4년 정도 추가로 훈련을 시켜서 독립된 학자로 성장시킨 후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학의 교수로 갑니다. 그 교수님이 거기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의 제자는 이미 박사학위를 딴 학생들이 그렇다고, 제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최고 연구기관이로군요. 예. 여기는 뭐 수학, 물리학 또 뭐가 있습니까? 이론 과학 전부 다인데요. 뭐 이론 과학도 있고 양자정보과학도 있고. 예. 허준희 교수도 여기 뭘 예, 허준희 교수가 여기 우리 수학부의 석좌 교수입니다. 근데 프린스턴 대학 교수잖아요. 미국. 예, 뭐 겸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한 여름이나 겨울에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 고등과원에 와서 연구도 하고. 예. 거의 매년 옵니까 그럼? 예. 그렇군요. 예. 2014년에 저희가 영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거의 매년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필즈상 얘기부터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필즈상이 뭡니까? 필즈상이 필즈라는 게 사람 이름이 그죠? 예, 어떤 분인가? 카나다 수학자의 이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금을 내서 그러니까 1936년에 처음 상이 수여되기 시작했고요. 오래됐군요. 예, 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역사도 오래됐고 최고의 젊은 수학자들한테 주는 상으로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래서 40살 이전, 40살 넘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요. 예. 허준희 교수도 39살에 받았고요. 일본의 수상자가 3명인데 총 이 세 분도 다 39살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적도 업적이고 약간 운도 따라야 되는 상은 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못 풀던 난제를 풀거나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수학계 업적을 계속 낼 사람. 그래서 40살 이전이라고 그렇게 전통이 세워졌고 지금도 40살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나이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하고 논란이 있지만 있겠네요. 예, 한 번도 그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가 어떤 업적으로 수상했는지 궁금합니다만 제가 여쭤봐야 뭐 대답을 들어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네. 허준희 교수는 수학에 이제 여러 중요 분야들이 있는데 어느 한 분야의 문제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분야의 방법론을 갖고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뭐 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상을 받는다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서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들 모두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좀 예상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수상자 선정하는 심사위원단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게 심사 사실은- 기준이 뭡니까? 예, 그 IMU라고 국제 수학 연맹이 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필지상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소위 그 필지상을 심사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 세계 회원국에다가 추천하라고 통보도 보내고 예. 또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후보들도 놓고 그 전체가 1년 넘게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네, 최종 수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매년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요. 따로따로? 이게 필지상은 4년에 한 번밖에 안 주고요. 4년. 예. 그래서 4년에 한 번 주고 총 수상자가 4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평균 한 명이 채 안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그 국제 수학 연맹 예. 거기에 우리 금 교수님이 집행위원이 되셨다. 예. 그것도 지난해 일입니까? 예. 지난 얘기입니다. 그 국제 수학 연맹은 이제 1920년에 결성이 되었어요. 세계 수학자 대회는 1897년에 처음 있었고 예. 1900년 그 이후에 4년마다 계속 하다가 예. 이제는 1920년 대회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년에 기구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국제 수학자 연맹. 예, 국제 수학 연맹.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수학자 대회를 4년에 개최하는 한 것이 번씩. 한 번씩 하는 그 개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예,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했었고요. 맞아요. 그때도 뭐 사실 굉장한 우리가 수학계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는 가장 먼저 국제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이미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았었고 물론 지금 또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기가 사실은 2014년, 2018년, 2022년 하고 올해가 이제 신임 집행부가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좀 일이 좀 많습니다. 예. 뭐 필지상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또 과학위원회 뭐 여러 위원회를 다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차기 세계 수학자 대회 개최하는 것도 점검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집행위원이 되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국내 수학자로서는 최초인 겁니까? 아니요,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근데 대체로 이제 한 11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제 단수 후보로 결정되는 포지션들이 있고 또 선출되는 포지션 전체 회원국이 투표로 결정하는. 예. 근데 저는 두 번째 투표로. 케이스로. 예. 그리고 국제 수학자 연맹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수학 잘하는 순위를 매긴다면서요? 뭐 그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닌데요. 등급을 매긴다면서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예. 저희가 1981년에 처음 1등급으로 그룹 1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제 작년 2월에 그룹 5 그러니까 5그룹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1등급이 제일 높은 게 아니군요. 낮은 겁니다. 제일 그룹 1. 예. 1등급 그룹 1. 예. 그래서 등급보다는 이제 그룹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고요. 그룹 1은 투표권이 한 장이고 그룹 5는 투표권이 5장입니다. 한 국가가 예. 81년에 1등급에서 시작을 해서 그룹 1에서 1그룹을 시작을 해서 작년에 5그룹 예. 최상위 예. 그룹으로 분류가 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41년 만이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 경제 압축 성장처럼 그렇죠. 수학도 그렇게 압축적으로 성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41년 만에 1에서 5도 그룹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5그룹에는 몇 나라가 있습니까? 5그룹에 12나라가 있는데요. 예. 아시아의 3개국, 그다음에 북중미, 남미까지 해서 3개국, 유럽의 6개국. 그럼 아시아는 한중일이죠. 한중일. 예. 그럼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예, 일본은 뭐 저희보다 훨씬 더 학문적인 그 축적이 오래돼서 예. 일찍부터 국제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예. 중국은 이제 뭐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사실은 대만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중국이 셋, 대만이 둘, 2표 그렇게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북중미에는 뭐 물론 미국, 카나다, 브라질. 예. 자, 유럽에 가면 유럽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전통적인 과학 강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는
중동 지역이지만 이지만 거의 주로 유럽하고 같이 예, 속해서 활동을 하니까. 예. 뭐 이스라엘은 인구도 작지만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이 뭐 전 세계 학계를 알겠습니다.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그 12나라 면면을 보니까 뭐 세계 최강국들, 맞습니다. 그 가장 큰 나라들 예. 뭐 이렇게 되는군요. 그 그룹 분류를 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대체로 이제 그룹 1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올라가려면 신청서를 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올려달라. 그러면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에서 처음부터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예. 통과가 되면 전체 회원국에다가 찬반 투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찬성표가 많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예. 자, 전례가 없이 1그룹에서 5그룹까지 41년 만에 예.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지껏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나라가 발전한 방법하고 거의 같은. 고도 압축 성장. 그렇죠. 고도 압축 성장. 그리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학생 때는 뭐 이런 걸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1981년에 그룹원 가입했다는 것만 갖고도 예. 그 이전에도 가입도 잘 안 된다고 계속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입했다는 것만 갖고 굉장히 흥분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사는 제 생애에서 뭐 그룹 5로 올라갈 거라는 건 거의 상상하기도 힘들었고 꿈도 못 꾸셨는데 더더군다나 뭐 필지상을 받는다 이런 건 뭐 상상한 적이 꿈도 못 꿨죠. 그걸 해내신 꿈으로만 꿨죠. 어. 그런 게 참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처음 수학 공부하던 학교 다닐 때는 꿈도 못 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 대략 학번으로 보면 뭐 7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그다음 90년대, 2000년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비약적 성장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저희가 연구가 제대로 시작된 거는 사실 80년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 시작이. 예. 그 이전에는 그 해방 직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국 전쟁으로 또 한동안 공백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 교육 체계가 도입된 거는 이제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제대로 잘 가르치기만 해도 훌륭한 교수님이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예. 이제 연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 그런 분위기가 들어온 거는 80년대 후반. 예.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옛날 정말 까마득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수학자가 그래도 되신... 그때는 이게 수학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때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뭐 데모 때문에 예. 반도 안 다녔지만 예. 그래서 수업을 듣기보다는 이제 뭐 리포트 쓰고 뭐 혼자 공부하고 이런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학점하고 실력하고는 별도로 논다 뭐 이런 세대인데 예. 하여튼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수학을 하기로만 먹었으니까 좀 세계적인 수학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뭐 현실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었고 예.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더 철이 들어서 예. 어른이 된 다음에 유학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유학 가서 공부를 했고 네. 지금 이렇게 수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 이제 본격적인 연구, 세계적 난제에도 도전하고 하는 예. 그게 이제 시작된 단계라면 예.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딱 아니 갑자기는 아니라고 꾸준히 생각합니다. 그냥 꾸준히 올라갔고 저희 세대보다 또 저희 후배 세대들은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면서 어느 사이에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들이 몇 명 나오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사실 우리 그룹 5 신청서에도 그런 걸 다 썼듯이 예. 단지 거기는 이게 통계적인 숫자만 내지는 않습니다. 뭐 해외 논문이 몇 편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웬만한 수학자들이 알 수 있는 유명한 수학자들 명단도 같이 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들의 업적도 이렇게 업적까지는 안 씁니다. 안 그냥 써도 이름만 써도 다 아는. 예. 네. 그럼 세계적 석학 반열에 오른 한국 수학자들이 이제 꽤 된다. 꽤 되죠. 그렇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직후에는 그런 꽤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미국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많이. 물론 이제 소수는 한국에 들어오셨고 예. 그래서 후학 양성하셨고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숫자가 돼서 연구를 시작한 거는
8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력이 상승돼서 이제는 최상위 등급에까지 올랐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을 연구하는 걸 본업으로 삼는 전문 수학자들의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등급이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 가지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건 예. 매년 하죠, 아마? 그 매년 하죠. 거기도 우리나라 거의 매년 가서 메달 따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죠? 예. 어.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매년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중국이 거의 그냥 언터처블로 잘하고요. 아, 그렇게 또 예. 달라졌습니까? 예. 중국은 뭐 워낙 인구도 많고 거기는 뭐 국가대표를 한 5팀을 뽑아도 다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위 그룹에 있는 게 한국, 미국 뭐 등등. 한때는 우리나라가 나갔다 하면 1등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건 1등은 아니었습니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성적에는 그렇게 저는 좀 성적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예. 학생들이 너무 올림피아드 메달을 따는 것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학생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음, 어떻게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 이게 더 수학자의 연구와 다른 거죠, 그건. 그렇죠. 이제 그거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예. 힘듭니다. 한 문제당 1시간 반씩 90분씩 하루에 4시간 반 3문제씩 이틀에 걸쳐서 보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누군가가 풀이도 알고 답을 알고 출제한 문제고 그렇죠. 수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처음에는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고 예. 의미 있는 문제를 만들고 예, 예. 그다음에 풀이 방법을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아무튼 전문 수학 연구자들은 이제 세계 탑 그룹에 들어갈 정도의 수학 연구 수준이 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은 세계에 내다 놓으면 제일 잘하는 한 2등급까지는 가 있다.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근데 왜 나는 수학을 못하지? 네. 사실은 전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수학 실력도 요즘은 좀 전에보다는 떨어졌지만 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하는 나라는 아니죠. 전에는 맞아요. 전에는 3, 4등 안에 들었었고. 그 피상가 뭐 피사 뭐 그렇죠. 그건 이제 보통 학생들 세계 학력 평가 맞습니다. 평균 수준에 예. 거기서도 우리가 상위 그룹이었던 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수학뿐만 아니라 뭐 과학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성인 수학자들은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요. 예. 학생들은 잘해도 전에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한다는데 성인 수학자들은 뭐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건 마치 꼭 중고등학교 축구는 잘하는,데 왜 국가대표는 못하냐 뭐 비슷한 그런 건데 시간이 걸리죠. 예. 문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끌어주는 문화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예. 전체적인 그 연구 문화가 정착이 되기 전에는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네트워크도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학교 수학은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학교 수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축소됐고, 저희가 배웠던 세대의 교과서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교과서는 한 70%? 그래요. 예. 그만큼 어려운 건 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도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문제는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져도 더 꽈서 문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려워졌고 요즘 흔히 말하는 뭐 킬러 문항 막 이런 거 그런 거죠. 제가 수학자로 활동하기 초창기에 한국에 귀국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학력고사나 수능 출제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수능 출제 초기에는 그 대학별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능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참신하긴 했지만 어렵지는 않고 풀고 나면 이런 문제였구나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본고사가 없어지면서 수능이 본고사의 기능을 조금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옛날에 학력고사처럼 가고 지금은 이제 또 변별력이니 표준 점수니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만점자를 없애는 만점자를 숫자를 확 줄이는 이제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킬러 문항. 그렇죠.
근데 여전히 범위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음. 그러니까 한 서너 단계를 꼬은 문제, 그다음에 계산도 긴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엊그저께 여기 나오기 전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요즘, 수능에 나온 킬러 문항을 요즘 예. 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요. 뭔지 그랬더니 문제는 좋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보통 수학이 30문제인데 킬러 문항이 대체로 4점짜리들이에요. 그럼 다른 4점짜리 문제 한 두세 개를 이렇게 묶은 듯한 그런 문제들이고 처음에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릅니다. 막막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약간의 시행착오로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걸리죠. 그러면 다른 문제를 못 그러니까 풀겠네. 다른 문제는 아주 최상위권이라면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는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씩 빨리빨리 풀고 25개를 풀고 나머지 5개를 한 문제당 한 10분씩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점자는 굉장히 적지만 그리고 또 그래서 소위 상위 5%만 안에만 들어가면 1등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 1% 안에 들면 그런 학생들을 또 구분하겠다고. 근데 물론 이런 문제 좋은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도 좋은 건데 많이 훈련을 받아야만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지 않나. 그런 문제를 푸는 훈련. 예,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런 거는 면에서, 예. 사교육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가성비는 떨어지는 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 음. 좀 많은 학생이 만점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1% 학생들은 어느 분야든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또 뭐 가급적이면 여러 대학에 진출해서 국가적인 글로벌 예.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지. 예. 어떤 특정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특정 학과에서 사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입시 사정을 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1% 학생을 0.1%, 0.2%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는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상위 대학의 최상위 몇몇 학과의 변별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정말 대학 입시 전반에 좀 고민해 봐야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교육평가 이론적으로는 필요한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지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AI 이런 시대에 학생들을 그런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 공교육에서 뭐 평균적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다루기 좀 어려워. 예. 그러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예. 높아지는. 저희가 지금 문제가 그것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한 가지 시험으로 일렬로 줄 세우는.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해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뭐 그런 킬러 문항 배제 논의가 나온 김에 또 예. 어떤 분들은 수능 자체를 이제는 자격고사화하고 예. 대학 자체의 어떤 선발 자율권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방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뭐 또 그런 얘기도 그러면 또 뭐 대학별 고사 또 준비한다고 전에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일장일단이 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근본 원인인데요. 교육열과 경쟁.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남의 아이보다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들어와 어떤 정책을 갖고 와도 여전히 사교육 시장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새롭게 또 시장을 만들 거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교육 그러니까 교육열을 좋은 쪽으로 쓰는 인재 양성에 바람직한 쪽으로 쓰고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에서 해주는. 전에는 뭐 학교에서 좀 하면 뭐 학교가 입시 학원이냐 그러고 그런 비난 때문에 또 학교가 그런 걸 안 하고 현재 제 생각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다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사교육 예산이 뭐 엊그저께 보니까 26조라 그러고 그다음에 교육부 예산은 100조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재원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선생님들한테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고 예. 필요하면 인력도 더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입시 준비를 학교에서 해주는 게 저희 세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 교육열을 인정하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 중에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수학이라는 게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문제를 내면 평균 점수는 매우 낮고 만점자는 꽤 많고 그 얘기는 잘하는 애들은 꽤 되는데 평균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아예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죠? 옛날에는 아예 포기한 아이들. 그러니까 수포자. 예. 예. 말하자면 포기한 아이들이 봉우리 하나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봉우리 또 따로 하나 만드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렇게 수포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그러니까 사교육에 많이 노출이 많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다 많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물론 까다로운 학문이죠. 예, 그런데도 대부분 다 자기가 못한다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내가 못한다. 뭐 이렇게 그래요? 이 원인을 밖에서 찾죠. 특히 제가 미국에서도 교수를 대학에서 강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못한다는 말은 웬만하면 안 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못해도 음. 못한다는 말을 잘 웬만해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꽤 하는데도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수학 포기했어. 예. 그러니까 좀 더 원래 교육이라는 게 자신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경쟁에, 지나친 노출에. 근데 그 자신감은 얼마든지 없어져요. 계속 어려운 문제를 주면. 예. 저도 지금 제가 자꾸 어려운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예. 그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줍니까? 우리 수학 교육이? 사교육에서는 그렇게 하죠. 사교육에서. 그래야지 사교육의 그러니까 사교육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뭔가 좀 색다른 거, 더 어려운 거, 네, 도전적인 거. 네. 그러니까 뭐 선행학습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는 많은 과학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이분들이 사교육으로 양성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사교육이 진짜 뭐를 위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전 세계 우리 주요 국가들이 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킬러 문항 잘 푸는 기계로 만들어서 최상의 대학으로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과는 의사, 문과는 뭐 판사, 변호사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세계적인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는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땐 조금 뒤쳐져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 공부 좋아서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과학자 되는 거 글로벌 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의사과학자도 뭐 또 국가적인 경쟁. 그럼 뭐 의사 중에 일부긴 합니다만 요즘 뭐 초등학생부터 의사 시키려고 그건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고 결국은 그게 부모 세대가 경험치상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 그것만 못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반성할 일이 아닌가. 반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자면 수학 인생 살아가는데 왜 필요하냐? 아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할 줄 알면 인생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왜 그 어려운 수학을 꼭 배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수학적 사고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가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최적인가? 시간을 절약하거나 비용을 절약하는 건가? 그런 걸 판단하는 것도 이미 수학적 사고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건 요새 어플리케이션이 또 다 해주거든요. 또 뭐를 예를 들면 투자를 하거나 투자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수학적 사고를 항상 하면서 삽니다 매일. 단지 덧셈 나눗셈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학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수학에서 배운 지식을 어디다 쓰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수학에서는 배우는 게 지식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논리력. 그렇죠.
그렇죠. 추론하고 빠짐없이 생각하고 따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근데 요즘 이제 확률을 계산하고. 그렇죠. 요즘은 그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예. 수학이 근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 사고력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럼 수학은 사실 모든 학문의 기초네요. 그 말은 맞습니다. 수학이 근데 다른 학문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뭐죠? 증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허준희 교수가 상 받은 것도 뭐 로타 컨젝처, 뭐 리드 컨젝처, 그 다 수학자들 이름인데요. 예. 컨젝처가 뭐냐면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자들이 자기가 해보고 뭘 이렇게 증명하고 뭘 해보다가 다음엔 이런 게 성립할 것 같다. 근데 사례도 있어요. 맞는 사례가 아무리 많아도 아직은 논문이 아닙니다. 증명이 안 되면. 예, 증명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다른 과학하고 다른 겁니다. 맞는 사례가 있으면 다른 과학은 그게 논문이 되고 하나 이론이 될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그걸 사례에 상관없이 무조건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인간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수학자들의 방법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것도 좀 내용이 좀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훈련을 받다 보면 결국 수학적 그 사고력이 길러져서 복잡한 상황, 뭐 빅데이터나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 이런 거를 분석하고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업무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그 증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도 다 그런 게 좀 들어있다. 조금씩은 들어있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많이 들어있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가급적이면 조금 이제 기능적인 것 중심으로 조금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 수학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사회 나가서 근사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려면 그 약간의 수학적 사고력은 뭐를 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기획을 하든. 뭐. 제가 좀 아까 질문 드리고 답하시는 과정에 어디 투자를 할 때 말씀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뭐 단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더라도 뭐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고 뭐 금리가 어떻고 그동안에 뭐 그 변동 추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영어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그러네요. 따지고 보니 그러네요. 그거 없이는 그냥 가만히 주먹구구가 되거나 가만히 예금에 넣어두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지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뭐 그것이 수학이라서 뭐 요새 뭐 챗GPT도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챗GPT는 아직은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큰 그게 없습니다. 이제 언어 생성 모델이라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글 잘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유려하게 글도 써주고 추천서도 써주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수학을 뭐 수학적인 질문을 하면 대답은 대체로 다 엉터리 대답을 하고 그렇죠. 그래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쨌든 챗 GPT 같은 그런 게 걸 작동하는 원리가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수학적 사고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근데 그 학생들은 여전히 수학을 싫어하고 뭐 수포자는 여전히 나오고 수학 교육에도 바꿔야 할 점이 많다. 우리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수포자라는 용어를 좀 안 썼으면 합니다. 그냥 마치 전염병처럼 나 수포자 되고 말래 뭐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게 미국 학생들 같으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가 뭘 포기한다는 게 이제 부끄러운 건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 이런 거 쓰지 말고 사실은 수포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공포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생긴 공포, 어려운 문제 못 풀면서 생긴 공포. 그러려니 차라리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수학 교육이 바뀌어야죠.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감을 키운 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라도 하지. 미리 어렸을 때 쫄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요즘 어린 학생들한테 내는 그냥 괴상하게 어려운 문제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말을 듣자니 뭐 초등학교 3학년 분수가 예. 굉장히 어렵게 도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3 분수 예, 분수 덧셈. 어떤 문제를 한답니까? 예를 들면 3분의 1 더하기 뭐 4분의 1 이런 거 더할 때. 어. 근데 그런 건 분수는 더하는 거를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예. 예를 들면 뭐 몇 센티미터 색종이를 뭐 1과 4분의 3cm 색종이를 3명이 나눠서 가져가면 뭐 이런 나눗셈은 그런 식으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3, 4, 12 곱해가지고 3, 4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 원리만 알면 되는 그렇게 거죠. 원리를 알고 예. 아이들이 그 원리로 계산하면 예. 맞아 떨어진다는 걸 체득하게 하면 그렇죠. 그게 되는 건데 예. 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12분의 7인지를 실생활 소재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무지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뭐 색종이를 어떻게 예. 나눠 가지고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거. 예. 아, 일단 그 문제 자체가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문제네요, 지금?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도입을 그렇게 해요. 시작을? 예. 왜 그러죠?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배우는 영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기하학 같으면 공간지각력, 예, 상상력 예. 이런 직관 같은 걸 배우고 예.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배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연산은 단순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기능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걸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순서가 바뀌었군요. 그렇죠. 단순 기능을 실생활 소재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배우기도 전에 너무 어렵죠. 아니 우리 수학계의 그 석학께서 좀 우리 수학 교육계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지 제발 좀 조언을 좀 주시죠.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기회가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성인들 가운데 요새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학 공부하는 이런 것들은 꽤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은 더 물리학 많고요. 뭐 하는 분들도 예, 생기고. 예, 과학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과학이나 수학을 그냥 공부만 했죠. 예. 20대 때문에 바빠서 문제풀이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물론 이제 요즘 시대가 뭐 AI니 뭐 챗GPT니 수학의 근간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치 꼭 뭐 그냥 유의로 즐기는 분들은 마치 바둑을 즐기는 것처럼 맞아요. 옛날에 배웠던 고등학교 예. 참고서 놓고 한번 풀어보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면서요. 예. 그래서 관련 책자들이 나와도 꽤 팔린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 학생 때 그 기술들은 다 잊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수학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역사라든가 왜 이런 개념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는 게 재밌다고 그러십니다. 그렇어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 안 보고 취미로 그냥 공부해봐라. 그러니까 재밌는 겁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학을 좀 재밌게 가까이 하는 법, 뭐 좀 있으면 좀 조언 좀 주세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뭐 수학은 이게 항상 쉽진 않았죠. 인류 이상의 결정체고. 그리고 수학은 한번 발견되면 영원히 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트랜지스터가 있다가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나온 다음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수학은 유클리드가 했던 수학적 사고력이 지금도 똑같은 그 방법, 그렇죠. 지금도 쓰이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누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자꾸 찾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이런 데 써먹으니까 한다, 저렇게 해서 써먹는다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옹색해져요. 그래서 조금 수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학 그 자체를 자꾸 문제풀이 비슷한 문제를 자꾸 뭐 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잘 이해하면 도전해보고 그러면 비슷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수학 공부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인데요. 네. 내가 풀이가 옳다. 심지어 참고서도 틀리고 선생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풀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더 반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학 실력이 는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인도인데요. 프랑스는 잘 아시다시피 그 뭐 교원단체 힘도 세고 주장도 강해서 그 뭐 프랑스 그 뭐 국가 이념이 자유평등 파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 공동체 그 의식 그런 교육은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소위 그 세속적인 출세에 좀 상관없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학자들이긴 하지만 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뭐 경제적인 거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그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태도를 갖는 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예.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철저하게 학습에 대해서는 경쟁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엘리트 교육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좀 그런 쪽에 그렇죠.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또 인도 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나라도 워낙 복잡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인도 출신들이 세계 IT를 주무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학교마다 자율성을 많이 주는 거예요? 대학이 거의 대부분 다 전적으로. 그렇군요. 네. 뭐 인도 공대, 인도 IIT 같은 경우는 딱 입학시험 세 과목만 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성적 순으로 여러 캠퍼스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데요. 예. 인도도 물론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애들이 그것만 공부하느라고 바보들이 되어갖고 생전에 데이트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친구하고 놀 줄도 모르고 그런 비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IT 인재들을 인도가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하여튼 그런 걸 좀 배워서 우리도 좀 더 국가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교육이 좀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국 수학계 전문 연구자 집단이 이렇게 뭐 필드상도 타고 세계 1그룹, 최상위 그룹이 되고 때까지 이렇게 쭉 이끌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학교 수학 교육 전반이 좀 변화하도록 그 역할도 좀 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제가 다 끌고 왔다는 건 좀 아니 그러니까. 과분한 표현이시고요. 예. 앞으로도 예, 그런 역할도 하고 네. 예. 뭐 마음 같아서는 삶의 지경을 좀 더 넓히고 싶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살기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예. 논문 심사하고 뭐 그다음에 좀 젊은 세대들 연구 환경 더 좋게 만드시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예. 강화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또 이걸 통해 뭘 당장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학 공부하지 말고 지적 숙성, 창의적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또 크게 해내는 그런 수단으로 수학을 한번 접해봐라. 그러면 재미있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